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17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보훈진료비 심사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조금 넘는 정도만 우리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보훈진료비 심사제도를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훈 환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훈 환자잖아요. 자, 그리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이제 심사 개혁을 심평원하고 그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 이제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 시설이나 이런데 그 집을 제공하기도 하고 재활을 할 수 있는 뭐 교육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우리는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이 알지 않아도 되니까 이 내용들은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하고 필요한 것이 이제 심평원 심사평가원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 이제 심평원에서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제 우리가 위탁병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이제 보훈병원은 이제 그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탁 이런 이제 보훈 환자를 위탁받는 병원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위탁병원이라면 이 경우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혹은 의료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의료수급권자인 경우도 있어요. 보훈 환자이면서.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서 보훈 전액 국비 지원 환자, 이 사람들을 뺀 건보 수급권자에 한해서 자격이 제대로 점검하고 이 사람들의 자격이 맞는지, 그리고 심평원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에 해당하는 병 금액을 어디에 지급해요? 병원에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병원이 위탁병원이라면 보훈 환자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제 그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보공단으로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평원으로 이제 통보를 우리가 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건보공단에서는 보훈 대상자 중에서 전액 국비 지원자를 뺀, 그렇죠. 자, 건보 의료급여 환자, 우리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자격이 매년 그쵸? 유지가 되거나 뭐 수급권자가 됐다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접수할 때 의료급여 환자는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통보되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의료급여 비용이 이제 병원에 지급을 해주게 되고 병원은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도표로 보겠습니다. 이건 보훈병원 같은 경우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심평원이 이제 보훈병원이나 중앙보훈병원에 뭐래요? 통보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통보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훈병원은 건보공단에 청구해서 이것을 지급받게 되는 이런 거죠. 이건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마 거의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래 이런 정도만. 자,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위탁병원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병원이 뭐 위탁을 받는 병원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병원과 약국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약국은 뭐 여러분이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약국은 하지 않고 우리는 위탁병원에 대한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위탁병원에서 어디로 청구를 해요? 심평원으로 여러분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청구를 하면, 자, 심평원은 건보공단에 이제 통보를 해요. 자, 그리고 보험병원에도 통보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 본인 부담금은 보험병원이나 건보공단에서 우리 병원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병원에서는 여러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고 이 청구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삭감되거나 누락되거나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여러분이 잘 살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게 의약분업이죠.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의약분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해서 국민이 더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거 시험에 가끔 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때는 언제인가 뭐 2000년 뭐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정도는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2000년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병원에서도 의약품 사용 안전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테니까 여기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먹으면 되는 약, 안 되는 약, 임산부가 먹으면 되는 약, 안 되는 약,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처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병원에 근무를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의료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환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앞에서 수가할 때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통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약국에서 약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일반 환자처럼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과 약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약분업 예외 환자예요. 이거 몇 번째 나옵니다, 지금. 자, 어떤 사람들이냐? 응급환자, 그 다음에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일종 전염병 환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등, 그 다음에 파킨슨 질환자, 나병 환자, 그러니까 중증 질환자인 거죠. 여기부터는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죠. 그다음에 협진 대상이었던 환자.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경우들은 다 이제 여러분이 의약 분업 예외 환자가 어렵지 않은데 여기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자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의약분업 예외 환자이기 때문에 예외 코드가 있겠죠. 자, 예외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왜 예외되는지의 사유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의약분업 예외 환자에게 처방을 해서 병원 의사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뭐 혹은 그 심사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청구를 할 때 의약분업 예외 환자의 경우에는 이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의약분업 예외 코드에 들어가는지 우리 아까 여기 얘기했습니다. 응급환자 들어간다고 했죠. 그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드 10일인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책자로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셀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딱 클릭을 하면 이 코드가 그냥 딱 떠요.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이제 엑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시트를 내려보면 그 장기 이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클릭을 하면 코드 23이 딱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쭉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앞에서 못 보았던 내용이 이거죠. 약국이 없는 지역,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지역, 보건기관 중에 예외기관,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범 시설, 그 다음에 교도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교정시설, 뭐 치료 감호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코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뒤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약품에 관한 경우 이제 이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많이 직접 입력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냥 같이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전염병 40일 코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경구용 항암제 먹는 약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47 코드. 그다음에 병원에서 의약분업 예외 환자에게 주사제를 원내에 투약하는 경우 코드 52.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혹은 수술이나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55 코드. 그다음에 예외적인 약제하고 동시에 투여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57 코드. 그러니까 코드는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화면을 이렇게 띄우면 심평원에 들어가면 다 그거를 클릭하면 그 내용을 클릭하면 코드가 52로 딱 뜨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 뒤 이제 항을 공부하면서 창을 같이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우리 같이 알아볼 거니까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짧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있고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어떤 경우에 예외 환자인지 그리고 예외 코드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